자, 여러분들 혹시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본 적이 있으세요? 새벽에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손끝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팔이 막 쥐가 나는 것처럼 저려서 나도 모르게 손을 털고 주무르고 자세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요. 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외래로 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야간에 생기는 손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팔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만 손이 저리거나 일주일에 2, 3일 이상을 손저림 때문에 못 자고 있는 분들은 몸이 꽤나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간에 손저림이 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건 혼자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병원에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내 손이 저렸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경치료한 한의사 이영철입니다. 자, 우리 팔로 가는 신경은 뇌에서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을 지나서 손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 전선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선이 손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좁은 공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자, 이 좁은 터널 같은 공간에서 신경들이 눌리거나 압박받는 것을 신경포착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이 포착되게 되면 신경 주변으로 혈류순환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초기에는 자세를 교정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단순한 물리치료 정도만 받더라도 충분히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이 제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신경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증상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근력 저하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포착이 있다면 증상을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밤마다 우리 잠을 깨우는 이런 손저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손으로 가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인데요. 이 신경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근육과 피부 감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신경들은 잘 포착되는 부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포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영역으로 저림이나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중신경입니다. 이 정중신경은 첫 번째 손가락에서 네 번째 손가락 사이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손바닥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나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목 길이 꺾인 채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주로 신경이 포착되는 포인트가 바로 손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주로 야간에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손과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자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말고 자게 되는데요. 그때 팔꿈치와 손목이 나도 모르게 굽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목이 꺾인 자세로 잠을 자게 되다 보면 손목 터널 내 압력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중신경에 걸리는 압박이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손목을 꺾은 채 자다 보면 손가락이 찌릿찌릿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손발 쪽에 순환이 많이 늘기 때문에 체액이 많이 저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야간에는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손 쪽에 체액이 저류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부종이 생겨서 압박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야간만 되면 손저림이 생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척골신경 문제입니다. 척골신경은 이 팔꿈치 안쪽을 따라서 새끼손가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인데요. 우리 학창시절에 장난을 치다 보면 팔꿈치를 이렇게 책상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찌릿함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척골신경이 자극되는 증상인데요. 따라서 야간에 손저림이 4번, 5번 쪽으로 주로 나타난다면 이 척골신경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척골신경은 주로 팔꿈치를 굽히고 있을 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잘 때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자거나 좁은 침대에서 자면서 손을 이렇게 배 위에 포개고 잘 때 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증상은 저도 종종 겪는 현상인데요. 아이와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침대가 아무래도 좀 좁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자지 못하고 가지런하게 배 위에 올리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새벽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려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그럴 때는 팔을 다시 쭉 뻗고 잠을 자면 증상이 완화가 되곤 하는데요. 만일 내가 야간에 잘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저린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척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골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골신경은 겨드랑이 뒤쪽에서 시작해서 뼈를 타고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에 손등 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 위쪽 팔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요골신경의 포착은 토요일 밤의 마비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인끼리 자면서 이렇게 팔베개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 이제 오래 잠들고 나면 다음날 아침 손등 쪽이 막 저리거나 손목에 힘이 빠져서 손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증상이 위쪽 팔에서 요골신경이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자, 혹은 베개가 없어서 나 혼자 이렇게 팔을 접고 팔베개를 하고 자고 나면 또 저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요골신경 포착과 척골신경 포착이 동시에 나타나서 손가락이 전체가 저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에서 신경 포착이 생기게 되면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서 저림 증상들이나 때에 따라서는 근력 저하가 유발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신경이 꺾이거나 눌릴 때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야간에는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이 꺾이거나 눌린 채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증상을 스스로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먼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의 어느 쪽이 저린지를 잘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 쪽이 저린지, 혹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린지, 그리고 손가락 저림이 손바닥 쪽인지 손등 쪽인지 잘 구별해 보시면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에 근력 저하가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신경의 포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근위축이 생기면서 근육이 쪼그라들거나 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손목을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런 근력 약화까지 같이 유발됐다면 이건 신경 압박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세 교정이나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물리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압박받는 신경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신경이 눌리고 있는 곳을 찾아서 풀어주면 되겠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야간에 잘 때 팔을 쭉 펴거나 보조기 등을 이용해서 팔이 굽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몇 주 이상 오래되거나 매일 밤마다 반복되고 있고 근력 약화까지 진행되었다면 꼭 정확한 포착의 위치를 확인해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자, 저림이 나타나는 영역이나 근력 약화가 생긴 근육을 찾으면 어떤 신경의 문제인지 추정할 수 있고요. 증상을 유발시키는 검사들이나 초음파 등을 활용해서 신경의 포착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를 활용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압박이 오래된 경우 실제로 신경의 부종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가 확인이 된다면 초음파를 활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신경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신경 주변에 약침액을 주입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신경에 생긴 허혈 상태와 염증을 개선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 조직들이 이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 도침 치료나 추나 치료 등을 통해서 해당 조직을 이완시키는 것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 포착됐을 때 신경 손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며칠에서 몇 주 이내의 기간에 증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방치되어서 신경의 손상까지 직접 유발이 되었다면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6주에서 8주 정도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 혹은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근력에 현저한 저하가 있거나 종양이나 골극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외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밤마다 찾아오는 이런 저림은 그냥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의 포착은 오래되고 손상이 심해질수록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저림이 나타나거나 야간에 불편감이 있다면 꼭 이른 시점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야간에 생기는 손저림의 원인과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신경 관련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